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 위정교사 사건 재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징역형 유죄가 선고되면서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반전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재판에 따라 변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개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향한 당내 공격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갈등 양상과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현주소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권 소식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이성택 기자. 예. 지난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기소 재판. 이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판결 전후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로 뭐 죽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이제 그 판결이 나기 전만 해도 그 선거법보다 더 강한 형이 나올 수 있고 유죄 가능성도 더 높다 이런 관측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법정 구속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좀 비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가 나왔을 때는 거기 찾아온 그 의원들 중에 일부는 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반전이 이루어진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 뭐 이제 의원들도 굉장히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제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왔을 때는 사법부가 그 정치검찰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정치 탄압에 휘둘렸고 이용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판결이 정의로웠다 이렇게 180도 다른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강우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위정죄는 처벌받았는데 위정교사 혐의는 왜 처벌받지 않느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전혀 뭐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 제가 뭐 여러 사람들한테 뭐 의견도 듣고 뭐 했습니다만 정말로 무죄를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직 유죄를 예상을 했었고 그것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형량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여의도 분위기는 공직선거법은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위증교사 혐의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대체로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다 보니까요. 또 국민의힘이 사전에 뭐 생중계를 계속 요구한 부분도 그렇고 이전에 여러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시사 라디오 같은 나와서 펼친 법리도 그렇고 또 율사 출신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거 100%다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세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판결이 딱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반응이 늦었습니다. 뭐 논평이라든가 원래는 이제 뭐 추경호 대표도 굉장히 짧게 한 문장의 이제 입장문을 내었고 당 논평도 좀 늦었고 한동훈 대표도 원래 이제 기자회견을 따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페이스북 메시지를 가름하고 확실히 좀 아쉽다라는 이 기류가 여당 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곽 기자 근데 정치권에서야 그렇다 치고 뚜렷한 정치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있기 때문에
법조 전문가들 이른바 변호사분들은 왜 예측이 빗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법리를 막 자세히 공부한 기자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법조계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무죄를 예상하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뭐 김준우 전 정의당 대표지 변호사시니까 예. 그분 정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이번 위증교사 사건 무죄 예측한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증에 대한 부분이 좀 워낙 명확하고 또 교사를 했다고 볼 만한 이 어쨌든 녹취록들이 중간중간 일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합해 놓고 보았을 때 위증 교사를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좀 더 중요하게 봤던 법리는 그 교사라의 뭔가 의도가 있었느냐. 알고도 거짓을 이야기한 거냐. 그리고 단순히 발췌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도 과연 이게 위증 교사를 볼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 직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이거 일부만 보지 마라. 전문을 봐라라고 전문을 배포할 정도였으면은 야당에서 조금 뭔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지난 15일과 25일의 민주당 분위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반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박민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위정교사 무죄 선고로 이 재판 리스크를 벗어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5개 사건 12개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3심씩 진행된다고 치면 15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2게임 한 거고 13게임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또 1승 1패 이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1패 후 1승을 한 셈이라서 5할 승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15개 게임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싶고 다만 그 2심과 나머지 이제 그 3개 재판 등이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거로 돼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을 벌고 한숨 돌린 정도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일단 뒤로 미룬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오늘 현재까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재명의 민주당 대우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동수 대표는요. 네. 저도 박명호 교수님이랑 좀 의견이 비슷한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이성택 기자께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표현 써주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데,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부활했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산소호흡기 정도 붙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13번의 이제 재판이 또 고비로 남아 있고 여기서 한 번이라도 걸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 몇 년간 보면 이제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 너무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궁지에 몰려서 뭐 검사 탄핵하자, 뭐 판사 탄핵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더 이제 좀 여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불리한 상황으로 스스로 놓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 좀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가 이야기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또 3명의 검사에 네. 대해서는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택 기자, 지금 위정교사 1심 선고 이후에 지금 대체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재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이 다음에 어떤 정치 이벤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이제 일단 먼저 그 남은 재판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 이제 개발비리 사건이랑 이제 불법 후원금 사건이죠. 그걸 묶어가지고 한 건이 있고요. 기소된 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있죠. 이제 그 쌍방울 기업 돈으로 해가지고 북한에다 800만 달러를 줬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대북 송금 사건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기소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1억 원 넘게 사용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가장 액수가 큰 거는 대장동 그 재판이긴 한데 그 이제 중요성 면에서는 대북 송금이 상당히 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먼저 그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지사가 오늘 벌써 2심 선고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나왔는데 이제 9년 6개월이라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었고 네. 1심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이 사건 내용 자체가 다른 사건들보다도 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북한이라는 국가에다가 큰 거액을 줬고 그 돈도 기업 돈으로 그 기업도 뭐 문제가 있다라는 기업에 돈을 줬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이 법적 타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근데 이 재판들보다 더 주목하는 거는 이제 그 선거법 2심 재판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재판들은 이 쟁점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건데 선거법 재판은 항소심 재판 결과가 빠르면은 3개월, 4개월, 그 내년 봄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1심과 같은 내용의 그 형이 선고가 되면은 이 대표한테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호 교수께서도 이 공직선거법 2심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성택 기자의 설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앞서 있는 재판이고 633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잡아도 다음 대선 전 뭐 대체로 내년 안에는 뭐 빠르면 상반기 안에라도 가능한데 이제 스케줄이 그대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가장 먼저 유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던 재판이고 근데 지금 보면 예상을 다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거고 물론 이게 다수결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많은 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예상했었다는 거지 그 반대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판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논란을 좀 낳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어떻게 논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법원의 독자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존중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2심 재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2번 연속 어떻게 보면 예상이 다 빗나갔던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예상과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앞으로 남은 13게임 그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 선거법 관련한 것도 예상대로 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성택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인섭 씨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한 혐의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에요. 이건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제 그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크게 이제 이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을 때 크게 이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백현동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느냐 이 쟁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알았고 그거를 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게 쟁점이 될 텐데요.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첫 번째 쟁점인 이 사건에 문제가 있었다.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이 과정에 검은 돈이 오고 갔다라는 쟁점 하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항변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우식 기자 하나만 네. 더 살펴볼까요? 대장동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1심 선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재판을 이해할 때는 뭐 1심 선고가 언제쯤 나오냐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또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입니다. 자, 이 재판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장동 사건이 결국 이 김용 전 부원장 선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2심까지 좀 보고 나서 이제 1심이 나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추측도 일부 있는 상황이 나는 좀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재판부 판단을 좀 보겠다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유동규 씨로부터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유동규 씨가 김용 전 부원장을 보고 줬겠느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라고 보고 돈을 준 거일 텐데 라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 점이 약한 골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지금 법률자문위원장 맡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하법 리스크 하나 더 걸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첨예하게 갈등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뭐 재판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것일까? 네. 저는 뭐 대장동도 그렇지만은 이제 앞서 다뤄졌던 대북 송금 문제가 또 이재명 대표에게 가까운 이 시점에서는 좀 큰 어떤 고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2심도 원래 오늘로 예정되어 있다가 12월 19일로 지금 늦춰진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2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어떤 형이 이제 1심과 유지된 채로 이제 중형이 확정된다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증거 채택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이제 그냥 팩트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재명 이 대표의 재판까지도 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좀 이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이 다른 이 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나 여러 사건과 병합이 돼 있고 자료 자체가 너무 많고 증인도 많아가지고 사실 이 사건 자체로는 이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끼치기엔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냥 시간이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빨리 이제 2심 선고든 아니면 아직 기소가 됐지만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한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 또는 상당히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가늠하기도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명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휘정 교사 무죄 판결 이후에는 상당히 또 민생 행보에 적극적으로 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재판 리스크에 벗어난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 일단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한 선택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중 전략인데 역할 분담을 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뭐 검사 탄핵이라든가 뭐 감사원장 탄핵 등 탄핵 압박 또 상설 특검 뭐 이런 것 등을 통한 그 닥치고 공격의 측면도 하나 있는 거고. 그 반대의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생 행보가 이제 그 좀 초점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안 문제라든가 뭐 금투세라든가 또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라든가 상대적으로 좀 그 이슈의 그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조금의 약간 그 이 관심의 정도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져왔던 스탠스하고는 조금 구별되고 차별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선도적으로 민생 관련한 분야를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빌드업이 이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략적인 그 행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성택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결국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이 민주당 초일극 체제는 유지되느냐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보이거든. 어떻게 지금 취재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요? 예, 취재 현장에서는 크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이걸로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이고 표적 수사에 의한 기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그 여론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득력이 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커질 때는 지지층이 범지지층까지 해서 똘똘 뭉칠 것인데 만약에 그건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커지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고 한번 그 정치권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이제 그 적극 지지층이 아닌 그 야당 야권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사표 방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지해봤자 다음 대선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대안을 찾아서 움직이지 이 사람에 굳이 목매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서면 생각보다 더 빨리 지지율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우신 기자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가장 뒷받침하고 있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야권 주자가 누구지? 그 이재명 대표밖에 결국 없네 하고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얼마큼 잘하느냐, 지지율을 회복하느냐가
역으로 이재명 대표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뭔가 여권에 대한 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설사 다음 재판들에서 뭔가 유죄가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약간 순교자처럼 여겨지거나 또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역시나 정치적인 검찰들의 잘못된 탄압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희생되고 있다라면서 더 역결집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도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지금 이런 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할 가능성은 좀 많지 않다. 결국 이 고리를 푸는 거는 윤 대통령과 여권이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야권은 항상 여당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기는 재판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동수 대표. 예, 저도 이 부분에서 곽 기자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 게요. 예, 지금 현재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는 사실 이재명이라서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게는 이제 현 정부와 잘 싸울 사람이 이재명이어서 선택한 결과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법적인 문제로 이제 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그러면은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뭐 경기지사라든지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처럼 중도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갈 것인가 했을 때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뜻을 이어갈 사람을 또 고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의 어떤 친명 일극 체제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전 흔들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또 이걸 뒷받침하는 게 지난해 이제 김은경 혁신위에서 여름쯤에 이제 이 결과 보고서 같은 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민주당원 권리당원의 절반이 이제 2021년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된 뒤에 들어온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 뭐 협치해라 대화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랑 잘 싸워라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잘 싸워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설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뭐 사법적인 문제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적대적 공생 관계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좀 섣부른데 시점상으로 보면 이걸 판단할 수 있을지가 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정치의 경험으로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축적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사 이익의 정치로 상대가 상대를 존재하게끔 하는 존재 의의를 가져다 주는 정치가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핵심적인 지지층을 끌어안고 뭐 최악의 경우 어느 쪽이든 제1야당을 하는 데는 지장 없을 수 있을지 모르나 대권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적어도 과반에 육박하는 또는 넘는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결국 중도의 향배가 결정적인데 이들이 과연 그런 양측에 만족하고 말까? 지금은 아직 선택할 시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은 양쪽 다 없는 시기이고 단계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아직은 섭부르지만 과연 이게 필요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충분 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득 기자, 지난 15일 이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는 이른바 B플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들은 누구냐 삼총 삼김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예. 위정교사에서 무죄가 나오자 쏙 들어갔어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은 위정교사 무죄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시 단단해졌고 기사 관심도도 줄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완전히 이렇게 그분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언론의 주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기도 합니다. 아무리 위중교사 선고가 나왔지만 아직 재판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플랜 B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있기 때문에 주목도는 높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지금 대중 앞에 노출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갈 질문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아니면 공감하지 않느냐, 당신이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라는 그런 여러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 주목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분들은 좀 신중한 모습을 하고 그나마 모습을 드러내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삼김에서 말하는 다른 분들하고 달리 현직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현직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요청하면은 응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몸을 사리고 있다. 자, 이 위정교사의 선고가 미치는 영향이 곳곳입니다. 강우신 기자, 네. 장애 집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장애 규탄 집회인데 동력이 더 살아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난번 이제 그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안 그래도 장애 집회가 생각보다 불이 안 붙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거 좀 이들은 위험하겠다라는 내부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소위 말하는 톤앤 매너로 조금 조절을 하면서 메시지에 있어서도 약간 이게 너무 우리가 뭔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장애 집회도 약간 이제 주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집회 나갈 수 있겠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바로 이제 이 선거 나온 그 주말에 바로 있는 집회다 보니까 이번 집회는 조금 더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의사 표현도 하고 좀 분위기가 소위 말하는 업되는 약간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치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과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쭉 갈지 또 이후에 중도층이나 시민들이 더 붙을지 이건 또 이제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민주당의 태도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실제 규탄 집회 나와서 연설도 하고 상당히 불씨를 더 동력을 더 부각시키느냐 마느냐도 좀 상당히 중요한 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와서 좀 불씨를 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이번 그 위중교사 무죄 판결 이후에 어느 정도 또 동력도 생겼다고 보는 게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지금 4번 이 장애 집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경찰 추산으로 했을 때 이제 첫 집회부터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가지고 4차 집회 때는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추산 같은 경우도 이제 1, 2차 집회 때는 뭐 3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4차 때는 아예 이제 민주당도 집계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력이 꺼져가던 상황에서 이제 위중교사 무죄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이 대검찰, 대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장애 집회 동력이 좀 생겼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장애 집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지금 매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오시는 그 당원분들도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동력이 오래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네. 합니다. 아니 이성택 기자 이 장애 규탄 집회 관련해서 취재해 보면은 상당히 이 한 달 규탄 집회에도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또 민주당에서 독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비행기 표도 뭐 이야기가 거론됐고 전국적으로 또 이제 당원들에게 참석을 이제 촉구하는 듯 했는데 최근에는 또 푸른색도 입지 않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또 시민들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위정교사 1심 선고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또 시민들 중심으로 가자는 쪽일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시민들 중심으로 가자 어느 쪽으로 가자 이게 지지층 위주로 하자 아니면은 확장성을 많이 챙기자 이런 거는 항상 있는 고민인데 그냥 확장성 쪽으로 많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그 파란 옷을 입지 말라라는 그 파란 옷 자제령이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시는 분 이 두 그룹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 옷을 입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만 오기가 편하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류하신 분들은 오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파란 옷을 입지 말고 집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는 그만큼 이 집회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 민주당의 의지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동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장애 집회 관련해서 규모상으로 보면은 또 압도적인 이전에 이 2016년 17년 탄핵 국면 정도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박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 장애 규탄 집회의 정치적 동력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지요? 아직까지는 결정적 계기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파란 옷 자제령을 했지만 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파란색 스카프를 맸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 그림을 좀 뭐랄까요 좀
존재감을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폭발력을 갖고 민주당이 내심 기대하는 수준까지의 그 동력으로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결국은 그 반사 이익의 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돌발 변수들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한쪽에서는 기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사이에 이 돌발 변수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 얼마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파괴력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좋게 보면 다이내믹한 거고 나쁘게 보면 상당히 불가측성이 대단히 높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강욱식 기자, 민주당이 그렇게 장애규탄 집회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경제도 어렵고 물론 이제 대상은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부일 수는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국회 사수당이니까요. 민주당이 뭐 민생은 외면하고 장애규탄 집회에 힘을 쏟는 뭐 이런 부담도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민생 행보를 하겠다고 이것저것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눈살 안 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간 전국 자체가 너무 굵직굵직한 초이 정무적인 이슈들이 워낙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되면은 결국 정치 고관력층들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들만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는 민주당이 원래 구상했던 플랜 장기적으로 장외 집회도 끌고 가고 서명운동도 쭉 해가지고 이제 힘을 좀 쌓아놓고 이 힘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탄핵이 될지 뭐 하야가 될지 아니면 뭐 조기 대선을 할지 뭐 개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한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씨앗 자본으로 삼고 싶었던 건데 그러려면 중도층이 붙어야지 이제 안 붙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럼 중도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같이 대열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민주당이 우리가 제1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우리가 훨씬 유능해 보수정당보다 우리가 보수정당보다 더 디테일하게 민생을 잘 챙기고 있어. 이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이것과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가상자산이나 이제 우클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안들까지도 이제 좀 여기저기 민주당이 건드리고 있는 거겠죠. 네. 장애규탄 집회가 오프라인의 동력 외연학대라면 그런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또 온라인상의 이 MZ세대를 겨냥한 그런 외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민주당이 또 하나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이성택 기자. 네. 원래는 11월 이달 28일로 예정되었던 것인데 다음 달 12월 1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이 사실 그 연장은 굳이 그 속내를 뭐 알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 건데요. 그 여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당원 게시판 논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이제 그 당원 게시판에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작성자를 색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친윤석열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장 핫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 논란이 금방 이제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조금 더 숙성시키면은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더 커져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뤘다. 이거는 뭐 민주당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탈표다. 그러면 박 교수님 이 날짜를 변경해서 12월 달로 열흘 이상 기간을 더 늘여놨는데 국민의힘 이탈할까요?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28일. 맞습니다. 네, 원래 28일. 연기를 한 건데 뭐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신의 한 수라는 표현도 있던데.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단계 논란의 이제 그 불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제 결국은 민주당 측에서 보면 국민의힘 여권이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봤던 것 같고 8표만 추가되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말을 안 했다고 하지만 뭐 사실상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걸로 해석될 만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랄까요 견제와 견제를 하면서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열흘 사이에 이 단계 논란이 어떻게 좀 가닥을 잡아가느냐 그다음에 여권이 어떻게든 간에 누가 나서든 어떤 방식이든 뭔가 이걸 좀 정리해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동수 대표 네.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네. 계속해서 손사래를 치고 있거든요. 네. 누군가가 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좀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이 연기를 하는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촉발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조금 더 이제 격화되길 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워낙 이 문제 가지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어떤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이제 최근 어제 이제 이성택 기자님이 또 이제 보도를 또 해주셨는데 지금 친한계 내부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특검법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또 풍겼다는 이런 뭐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이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가가 이제 또 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의 이제 좀 결과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당원 게시판 가지고 싸우는 것도 저는 그 꼴이 되게 우습다고 여겨지는데 또 이제 이 싸움 때문에 어떤 그동안 쭉 반대해오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뭐 이 표결 여부가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비극적이면서 웃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이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과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성택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간단히 먼저 그 상설특검이 뭔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일반적으로 특검은 특검법 그 해당 특검 뭐 A 특검이 있다 그러면 그 특검법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그 특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내용만 넣어서 그 트랙에 태우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설특검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법 하에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넣어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설특검은 대신에 이제 그 검사도 5명밖에 못하고 수사기간도 뭐 60일에다가 플러스 30일 정도 총 90일 정도니까 쉽게 말하면 양산형 특검이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플랜 B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대체제로서 이제 상설특검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법 밑에 보면은 그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용은 법 밑에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규칙을 지금은 이제 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그리고 이제 법무부 차관, 뭐 법원 행정처 차장 뭐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추천해서 7명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인데 대통령 내지는 그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해상충 그리고 뭐 재척 필요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당은 빠져라. 그 대신 그 다음 비교섭 단체들인 그 다음 비교섭 단체들한테 이제 한 명씩 추천을 할 그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의석 분포상 조국 혁신당, 진보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민주당에서 2명 하고 나머지 법에 정해진 이제 뭐 변협 회장이랄지 뭐 법무부 차관이랄지 이런 분들이 한 명씩 추천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규칙을 바꾸는 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가결을 시켰고요.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남은 스텝은 특별검사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7명을 꾸려서 위원회를요. 가구신 기자, 이点부터 네. 중요한 게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강구하는 것인데 이 규칙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상설 특검이라도 여야 간에 여가 들어갑니다. 합의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이건 삼권 분립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야권에서 후보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뭔가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즉 여기 어차피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용산 대통령은 이렇게 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예.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응 나온 게 헌법재판소로 가겠다. 뭐 위헌 심사를 청구하다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설특검에서 뭔가 후보를 추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에 영향을 주는 실제로는 전개가 안 되더라도 진행이 안 되더라도 여론에 영향을 주는 압박의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로 보는 게 맞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거 교착 상태에 계속 빠질 거거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결국 앞선 그 김건희 특검법의 반복된 그 발의와 제의 이런 게 이제 몇 차례 반복됐듯이 결국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갖는 조금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예. 이게 이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회 운영 규칙 같은 경우에 또 국회법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절대 다수에 가까운 야권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사실 못할 일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 쌓아온 여러 가지 관행과 어떤 그 축적된 이런 그 제도들이 이게 전부 반대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 이렇게 되면 예. 계속 민주당이 다수당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어떡할 건지. 그러면 매번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회라고 하는 제도가 갖는 어떤 관행과 이 그 문화와 이 제도는 이게 그 축적되기보다는 계속 그냥 이 뭐랄까요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꼭 이게 어떤 제도나 그 규정으로만 갖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에 좀 축적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게 갖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나 어떤 그 혜택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정치의 발전에 이렇게 크게 도움되는 계기들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네. 이동수 대표 의견은 2부에서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끝자락에 이 상설 특검 관련해서 관련된 이야기 또 민주당의 여론에 미치는 이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의 역할에 대해서 박명호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수 대표 이어가시죠. 네. 일단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상설 특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도입이 돼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길 바라고 이런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 상설 특검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당 추천권을 거부한 채로 지금 야당들 위주로 이제 또 상설 특검을 뭐 추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임명을 계속 미룰 텐데 그 자체로 또 탄핵 사유다 또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기존의 어떤 그 국회 합의라든지 이런 규칙이나 이런 관례 같은 것들을 이 다수당이 이렇게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과연 민주당이 이걸 추진한다고 해서 여론이 동요할까 좀 그런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 부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 이제 민주당의 설명도 국회법에 있는 권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방금 전에 이제 상설 특검 얘기하셨으니까 가우신 기자. 네. 이 오늘 또 상당히 화제가 됐던 뉴스가 바로 최재 감사원장인가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추가적으로 2명의 검사 총 3명의 검사에 대한 다음 달 2일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안도 민주당에서 수정안이 소위에서 또 강행 처리가 됐죠. 일련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정교사 무죄 이후에 거침없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게 충분한 응집된 이 지지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위증교사 무죄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는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위증교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또 똑같이 돌파구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이 워낙 교착 국면이다 보니까 더 전선을 넓힘으로써 더 많은 포인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여권을 압박해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하는 게 어쨌든 헌정사상 처음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아니 나를 탄핵하면 되지 왜 이제 수사를 한 이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탄핵 같이 하려고 하는지 반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저기 다 갈등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야권이 주도한 이슈들 계속 전국을 끌고 가야만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워낙 또 여권에서 사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당장 또 이번에 통과된 법들도 바로 거부권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안들이 다 거부권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다 너네 계속 거부권 쓸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우리도 거부권 쓸 거야. 계속 양측이 계속 치킨 게임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전국이 안 풀리고 더 센 것들을 서로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의 치킨 게임 상황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성택 기자, 이제 네. 우리 국민의힘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죠. 우선 참 이걸 이제는 막 복잡해집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 좀 간략하게 좀 일정 쭉 흘러오면서 이달 초부터 이제 불거졌던 이슈죠. 네, 한 3주 넘었습니다. 이제. 네, 과연 이게 쭉 어떻게 경과가 되어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당원 게시판이라는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당원만 쓸 수 있고 대신에 그 게시판에 썼을 때는 그 익명 처리가 되는 뭐 그런 이제 특이한 게시판입니다. 그런 게시판인데 잠깐 그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익명 게시판이지만 작성자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그 작성자가 어떤 글을 썼는지가 쭉 잠깐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은 다시 이제 막힌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유튜버가 그거를 한번 좀 그 한동훈 대표 이름도 해보고 가족 이름도 넣어가지고 예.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뭐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거를 이슈화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게시판에 뭐 누가 글을 올렸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이게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욕설 수준도 좀 심각하고 글을 올렸다라는 시기도 굉장히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뭐 개인이 한두 건 올린 게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 뭐 그런 뭐 근거는 아직 나온 건 없거든요. 뭐 그런 것과 좀 맞물려 가지고 얘기가 커지면서 여당 내 그리고 이제 그 야당도 좀 일부 참전을 해서 커다란 좀 화두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오늘 이제 그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그 유튜버를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썼다라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쓴 게 아닌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네. 박 교수님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두 번째는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이제 한동훈 대표를 흔들게 한다. 또 때리기를 한다. 죽이기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고 다른 익명성과 비공개성을 강조하는 설명을 합니다. 뭐가 제일 쟁점입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이성택 기자가 쭉 타임라인에 따라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지금 가족 대항전이 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참 해도 여러 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인데 그만큼 여권 내에 구심력 부족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리더십 부재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개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그룹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제 깊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게 뭐 가동 중이다, 가동을 예비하고 있는 거다, 이미 실행되고 있다, 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반대쪽에서도 또 그렇게 되니까 일단 자기 방어 본능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발적인 일종의 의도가 어느 정도 깔린 경고성 메시지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되는데, 참 희한한 일인데 이런 일을 갖고 이렇게 오래 끈다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12월 10일로 예정된 그 재의결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어떤 돌발 변수들이 이게 향방을 가름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아까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박 교수께서 말씀하셔서 가구식 기자 네.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어제 오전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용산 세력이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 하고 그 대응을 위해 김 여사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기자들 질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나왔고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한동훈 대표가 답변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거 이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해 당사자였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보도가 이성택 기자가 질문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보도를 네. 네, 한국일보 보도였죠.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였고, 사실 그날 하루 이 보도가 이제 이슈를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한동훈 대표의 화법이 특유의 화법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느끼기에는 일단 여기서 한 대표가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한 게. 이제 그럼 기자들이 그 조사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응?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건가? 그럼 그 자리에 모여있던 한동훈 대표가 아닌 다른 친한계 인사는 혹시 아이디어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에서 또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뭐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은 뭐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약간의 이제 불쾌한 그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자세히 답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겠다, 그걸 대신하시죠 하는 건데, 한 대표가 항상 본인이 한 번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상황 변경이 생기거나 어떤 뭔가 다른 게 있을 때 예. 질문을 던졌을 때 불리하거나 뭔가 좀 나한테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면은 예전에 다 답을 드렸잖아요 라는 말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뭔가 한 대표도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표가 예전에 본인은 해례본이 필요한 말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정작 요새 최근에 해례본이 필요한, 해석이 좀 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말 중 대표적인 게, 과연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혹시 대한특검법 발의의 생각이 있는 건가, 혹은 이번 재표결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여기에 아니다라고 얼마 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가타부타 명확히 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들 물음표 띄우고 있는 거죠. 결국 기류의 변화랄까, 아니면 분위기의 변화, 내심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쪽의 해석이 불가피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만 해도 친윤계가 벌써 당장 급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화법인데 그 별로 흔하지 않게 봤던 화법 아닌가 싶은데. 스타카토 화법 아닌가요? 아니, 그거 말고 확실히 이런 건 있어요. 올해 초에도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 눈높이에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과해야 된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뭐 사과를 좀 요구했던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 겨울에는 제가 언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네. 또 나중에는
하면은 이제 이 전당대회 때는 또 본인은 사과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씩 바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이제 특히 이제 중도층 이제 좀 유권자들이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 기사를 집중 조명했던 한국일보 이상택 기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뭐 지지층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대표가 차라리 이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매력이었는데 그렇다면 뭐 가족과 관련된 뭐를 명쾌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로 입장을 표명하고 틀고 정면 돌파를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상식에 굉장히 뭐 부합하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 그 상황 인식 자체가 그 국민의힘이라는 한 당 안에 두 개,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상황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그 친한계, 친한동훈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지금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거의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친윤계 내지는 비한동훈계에서는 아니다. 당원들이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하도 이 문제 왜 해결 안 하고 속 시원하게 안 밝히냐라고 개인적으로 휴대폰 문자 폭탄을 보내고 닥달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황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친한계의 상황 인식대로라면은 지금 거의 뭐 한동훈 죽이기를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가족이 뭐 어쨌든 간에 사실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을 더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그 누가 했느냐 이렇게 뭐 솔직 담백하고 소박한 뭐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 인식 자체가 판이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강한 한동훈으로 가야 된다라는 친한계의 의지다 이렇게 보는데 가구신 기자. 근데 네. 지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주도로 국정조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이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그렇다면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한 대표가 살짝 한 발 물러났다는 모양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최상병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당에서의 기존까지의 기조는 이것도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고 이미 지금 뭐 관련해서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 해봤자 의미 없다.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다라는 거였습니다만 이 사안이 특히나 사실은 보수층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고 하다 보니까 친한계에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도 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원내 지도부에게 일임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추 원내대표의 마음에는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이거 친한계와 친윤계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친한계의 대표가 어쨌든 한 대표니까 한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이 추 원내대표가 앞으로 나서면 결국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최근의 이 톤 앤 매너를 보게 되면은 치킨 게임을 좀 막고 친윤계도 그렇고 친한계 당직자도 좀 냉각히 좀 갖자고 하고 이 최상병 국조도 다 주말에 고심해서 월요일 날 발표할 거라고 했거든요.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갈등 상황을 빨리 좀 풀고 넘어가자 좀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 단연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은 1심 선고가 발표되면서 이재명 대표일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집중 조명은 조금 가라앉은 듯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부각된 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대표인데 이동수 대표. 네. 아니 이 재판 리스크로 또 대통령과의 유난 관계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이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뭐 일각에서는 퀀텀 점프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전혀 그렇지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공교롭게도 시기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이랑 위증교사 1심 있었던 시기랑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시기랑 좀 겹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그렇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진짜 자연 발생한 이 당원 게시판 이슈가 자연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는 계속 바람몰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친윤계라고 저는 보는데 예.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신들한테 그래도 오랜만에 굴러온 이 호재를 좀 스스로 걷어찬 꼴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대표라든지 친한계 초기 대응도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진짜라고 했을 때 뭐 실제로 뭐 그렇긴 맞긴 한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은 오히려 당원들 민심도 이제 저 정도 가지고 지금 당 대표를 저렇게 뭐 드잡느냐라고 좀 이런 여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계속 이제 부인하고 막 공방하고 막 이런 모습을 비춰주면서 당원들도 좀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에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 어떤 미션을 스스로 규정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한쪽 끝으로 가면 차별화를 통한 독자 노선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제일 반대쪽에는 정권의 성공을 전제로 한 어떻게 보면 여권의 대통령의 성공을 전제로 한 여권의 화합과 어떤 통합을 우선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 지금 어딘가에 이제 있는 건데 결국은 스스로 이 시점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아직 확실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안마다 대응하는 원칙이 좀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게 만약에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 방향에 따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방향과 목적이 막 혼재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본인에게도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가장 큰 위기가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이신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원과 유권자들의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또 차기의 그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를 바탕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서 독자 브랜드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양극단이라고 본다면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힘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들이 동지가 되거나 동업자가 되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좀 혼합돼 있는 알겠습니다. 상태 아닌가. 통합이냐 결별이냐. 그러니까 이른바 당을 완전히 장악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이성택 기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사태, 이른바 명태균 사태 관련해서 당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당내 TF를 꾸려서 명태균 씨 관련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태균과 거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이 한동훈 대표고 친한계 의원들이다 보니까 일종의 친윤 압박 아니냐. 이런 또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럼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사과도 어떻게 보면은 그 흔쾌한 사과.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뭐 명태균 씨와 그 엮인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할수록 본인이 더 빛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 TF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 여론조사 TF 만들어진 TF가 이제 여론조사 개선 TF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는 반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자칫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당 내에서 공천 과정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여론조사가 조금 뭐를 뭐 수치를 하나 만지면은 순위가 바뀔 수 있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 원외 정치인, 특히 이제 원외 정치인, 그 현역에 도전하는 원외 정치인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개선은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TF는 꼭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친윤 압박 이렇게 보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윤에서도 분명히 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자 상당히 색다른 네. 풍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은 정당의 그것도 여당의 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설명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여야가 없습니다. 뭐 진보니 보수니가 떠나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혹은 정당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갈 때는 국회의장도 유감 표명도 하고 당에서 상당히 거세게 맞고 민주당도 사실 뭐 최근 수사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좀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사실은 지난 국회 때 이제 의원실에 뭔가 압수수색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좀 격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너무나 평온하게 미리 이제 사실 뭐 시간도 1시쯤 온다고 하더라. 기자들 밥 먹고 오시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공유도 됐고 호흡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아주 정말 스무스하게 압수수색 진행이 됐거든요. 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저항했을 때 굉장히 세게 비판했던 게 또 국민의힘이었는데 막상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또 막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게 별로 소구력이 없을 거고 좀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저희 이정택 기자님도 얘기해 주시고 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의시한 친한계 지도부한테 크게 부담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 한번 강하게 얘기했을 때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 명태균 씨 관련 뭐 얘기라도 한 적 있느냐. 결국 친윤계를 명태균 씨와 연관돼 있는 구태 세력으로 몰아넣고 우리는 구태하고 전혀 관계없이 떳떳한 새로운 개혁보수 세력으로 이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압수수색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명태균 리스트에 소위 말하는 리스트에 친한계가 없다라는 게 크게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그나저나 이제 이 명태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구속돼 있죠. 그런데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지 또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든 어떤 수습이 필요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좀 여론조사 관련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게 보정인지 마사지인지 조작인지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 특히 여론조사를 경선 방식으로 많이 활용해 온 뭐 사실 야당도 예외는 아니긴 한데 이 관행과 제도로부터 이게 과연 안전했던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다만 문제는 명태균 게이트의 그 자료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동수 예. 대표만 짧게 한 말씀 해주시다면. 근데 저는 이게 경선에 활용된 여론조사를 뭐 조작하고 이런 거면 정말 심각한 문제겠지만 본인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돌려보는 그 미공표 여론조사를 심지어 이제 뭐 요청해서 해준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가 스스로 이제 몇몇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맞춰가지고 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공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이 이렇게 과연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휴가가 없네요. 계속되네요.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